전국에 계신 선생님 안녕하세요. 초등교육연구소의 가장 확실한 선택 쿠키넷의 한큐 패스 첫 번째 교과 강의에 오신 우리 선생님들을 환영합니다. 자, 이 시간에 진행되는 한큐B 기본이론 총론창체 강의는 모두 두 가지 활동으로 구성됩니다. 활동 1은 스키마 강의이고 활동 2는 내용 강의입니다. 총론창체뿐만 아니라 전 교과 모두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본격적인 교재 본문 내용에 대한 강의는 내용 강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내용 강의에 앞서서 첫 번째 강의 활동에서는 스키마 강의라는 것을 진행합니다. 제가 오리엔테이션 강의 때도 소개해 드렸었죠. 이 스키마 강의는 해당 과목이나 해당 교과에 대해서 초등임용고시 측면의 배경 지식을 활성화시켜주는 강의 코너입니다. 이 스키마 강의에서는 잠시 뒤에 활동 2에서 다루게 될 본격적인 주제 내용들이 있죠. 그러한 주제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그 과목에 해당하는 강의 주제, 강의 내용에 해당하는 시험 정보와 학습 관점과 그리고 기타 배경 지식을 안내해 드리는 코너가 스키마 강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스키마를 갖추신 상태에서 두 번째 강의 활동, 그러니까 내용 강의에서 다루는 본격적인 본문 내용을 효과적으로 파악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본문 내용에 대한 강의 진행을 할 때 여기 있는 총론창체뿐만 아니라 전 교과 강의 진행을 할 때 중간중간에 인서트되는 코너 속의 코너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퀴즈 플러스 코너가 있어요. 퀴즈 플러스. 자, 특정 강의 전후로 불쑥 이 화면이 나오면 나의 스키마를 활성시키고 그리고 방금 전에 다루었던 내용을 조금 더 파지시키기 위한 팝 퀴즈가 나오겠구나. 한번 부담 없이 풀어보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직접 부담 없이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강의 화면에서 띄워지는 퀴즈 플러스는 어디에서 다운받는다고 했죠? 네,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자, 한큐비 기본이론 총론창체의 두 번째 강의 활동에서는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2022 개정 창의적 체험 활동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한 내용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활동 2 중에서 먼저 활동 1, 2022 개정 초등학교 총론 창의적 체험 활동에 대한 스키마 강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론창체 스키마 강의에서는 두 가지 스키마를 형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총론창체의 시험 출제 정보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전형적인 출제 유형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21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주요 개정 사항을 직전 수시 개정 체제인 2015 개정과 신구 비교를 해보면서 2022 개정 전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내용은 비단 총론창체뿐만 아니라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적용을 받는 모든 교과 교육과정을 아우르는 설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설명을 바탕으로 해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적용을 받는 다른 교과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조망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초등임용고시에서 다루는 전반적인 학습 관점으로 이 두 번째 내용을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과목명부터 교육과정 용어로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과목명은 총론 창의적 체험 활동이죠. 초등임용고시에서 총론과, 그러니까 이때 총론은 교육과정 총론입니다. 이 교육과정 총론과 창의적 체험 활동을 묶어서 2점짜리 한 문제로 출제하죠. 그 한 과목입니다. 참고로 초등임용고시 전공교육과정 A, B는 모두 12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2과목. 자, 그 중에서 총론창체가 한 과목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11과목은 모두 11개의 교과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총론창체 하나, 교과 교육과정 11개입니다. 11개. 뭐가 있죠? 자, 배점이 높은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 볼까요? 가장 높은 배점은 11점이죠. 국어 수학입니다. 자, 국어 수학 두 개이고요. 자, 그 다음 높은 배점은 9점이거든요. 9점은 사회과학입니다. 자, 그 다음은 8점이에요. 뭘까요? 네, 체육과입니다. 자, 그 다음은 7점.
영어과이고요. 자, 이 다음부터는 5점 배점 교과들이 아주 많습니다. 자, 교육과정 A에는 도덕 실과가 있고요. 그리고 교육과정 B로 넘어오면 미술, 그리고 음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개인데요. 자, 그럼 하나 남은 게 뭐죠? 하나 남은 것은 통합교과입니다. 통합교과는 5점이 아니라 3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11개 교과, 11개 과목이고요. 여기에다가 총론과 창의적 체험 활동을 묶어서 한 과목으로 설정한 거죠. 총 12과목을 앞으로 우리가 공부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총론과 창의적 체험 활동이 연속해서 붙어 있다고 해서 이 두 가지가 같은 등 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총론이 더 큰 거고요. 창의적 체험 활동이 조금 더 작은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고 하면 우리가 현재 말하고 있는 이 총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OT 강의 때 다루었던 4대 출제 범위 중에서 지도서 총론이 있죠. 그때도 총론이 있어요. 그 총론과, 그러니까 지도서 총론과 교육과정 총론은 다른 거예요. 지도서 총론은 교사용 지도서에 대한 총론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가 알아볼 이 교육과정 총론은 2022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이 있죠. 그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총론적인 성격의 문서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2022 개정의 모든 교과 교육과정과 2022 개정 창의적 체험활동까지 모두 포함해서 일종의 교육부의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공식적인 문서로 제공하는 것이 교육과정 총론이고요. 학교는 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따라서 단위 학교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되는데요. 그 두 개가 뭐냐고 하면 하나는 교과 교육과정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창의적 체험활동입니다. 자, 이 중에서 교과 교육과정이 방금 전에 우리가 초등임용고시 배점 순서대로 하나씩 이렇게 나열해 봤던 그 11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과도 있고 수학과도 있죠. 그러면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문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2022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문서도 있는 거죠. 그러한 문서를 통해서 각 영역별 내용 요소와 성취 기준을 어떻게 지도하고 평가할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문서입니다. 요약해서 표현하자면 11개 교과 교육과정 또는 교과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교과 옆에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은 우리가 보통 줄여서 창체라고 표현하죠. 자, 이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과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면서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설계 운영하는 경험과 실천 중심의 교육과정을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은 교과죠. 자, 체육 교과 시간에는 표현 영역이나 또는 운동 영역의 일환으로 줄넘기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그 줄넘기를 교과가 아닌 창체 시간에 할 수도 있어요.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에 예를 들어 동아리 활동 중에서 스포츠 동아리 활동이 있거든요. 그 스포츠 동아리 활동의 일환으로 음악 줄넘기 수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두 개의 축은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단위 학교에서는 이러한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해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해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 학교 교육과정 또한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되는 거예요. 바로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입니다. 자,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 교실에 보면 월화수목금 시간표가 나와 있죠. 그 시간표를 채우는 것이 교과 아니면 창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월요일날 국어, 수학, 체육, 점심 먹고 난 뒤에 창체 시간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영어. 이와 같이 한 교실 뒤에 있는 요일별 시간표를 구성하는 것이 교과 창체이듯이 학교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두 축이 교과 창체이고, 그리고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두 개의 축도 교과 창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초등임용고시에서는 이 교육과정 총론과 밑에 있는 창의적 체험 활동을 하나로 묶어서 초등임용고시의 한 과목으로 설정해 놓고 있는 거죠. 하지만 등위는 다릅니다. 교육과정 총론이 좀 더 큰 거고 창의적 체험 활동이 조금 더 작은 거죠. 자, 여기 한 과목에다가 교과 교육과정 11개를 더하면 총 12과목이 되겠죠. 자, 이 12과목이 바로 초등임용고시 1차 시험 2교시, 3교시에 치르게 될
전공교육과정 A, B의 시험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총론창체는 2교시 전공교육과정 A에서 6번 문제로 출제되고 배점은 2점입니다. 자, 우리는 올해 시험에서 반드시 총창 2점 만점을 받아야 해요. 자, 그러면 실제 시험지를 한번 볼까요? 2026학년도 총론창체 기출문제인데요. 대문항 번호는 6번이고 그리고 교육과정 A의 과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코드로 표현할 때는 A6번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A6번. 그리고 대문항 아래에는 소문항이 있습니다. 그 소문항이 반괄호예요. 반괄호 1번, 반괄호 2번이라는 소문항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 그 반괄호 하위에도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더 작은 소문항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반괄호 1번, 반괄호 2번이라고 되어 있고 각각 1점씩이라고 쓰여져 있죠. 자, 이 중에서 반괄호 1번이 총론 문제이고요. 그리고 반괄호 2번이 장기적 체험 활동 문제입니다. 자, 이와 같이 초등임용고시 총론 창체 문제는 한 문제로 출제돼요. 그 한 문제 안에서 총론도 다루어야 하고 창의적 체험 활동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연출되는 실전 문제 지문이 어떻게 되냐고 하면 교사들의 대화문으로 지문을 제시합니다. 자, 이때 교사는 땡땡 초등학교의 교사들일 수도 있고요. 또는 여기 보시는 2026학년도 기출문제처럼 지도교사와 예비교사들의 대화문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뒤에 어떤 유형으로 문제를 출제하는가 소개해 드릴게요. 총론창체 초등임용고시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빈칸에 들어갈 또는 뭐뭐에 해당하는 알맞은 말을 쓰시오. 특정 용어가 필요한 거죠. 특정 키워드를 요구하는 유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출제 유형은 여러 가지 보기를 제시한 뒤에 그 중에서 틀린 것을 골라서 기호를 써요. 그런 뒤에 그 틀린 내용을 바르게 고쳐 쓰는 문제입니다. 또는 기호를 직접적으로 쓰지 않더라도 어떠한 내용, 어떠한 틀린 내용을 바르게 고쳐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서술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유를 서술하거나 또는 어떤 방안을 서술하는 그러한 유형이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신구 기출문제 비교를 해보면요. 과거에는 1번, 2번 유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3번 유형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총론 창체 중에서 특히 창의적 체험 활동은 전통적으로는 지문 내용에 해당하는 특정 영역명을 쓰시오 또는 특정 하위 활동명을 쓰시오. 이게 전통적인 창의적 체험 활동의 출제 유형이었거든요. 여기 세 가지 중에서는 1번에 해당하겠죠. 자, 그런데 이 창의적 체험 활동 또한 최근에는 2번 유형이나 3번 유형으로 출제되는 경향이고 앞으로도 2번 또는 3번 형식으로 출제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총론 창의적 체험 활동에 대해서 이러한 세 가지 유형에 모두 대비하고 있어야 하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학습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총론 창체뿐만 아니라 모든 교과가 그러한데요. 일단 해당 교과를 공부하실 때 여러분이 기출문제를 쭉 한번 훑어보세요.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그리고 2022 개정이 아닌 과거의 기출문제도 쭉 보세요. 문제도 보셔도 되고 답을 보셔도 돼요. 나중에 이 기출문제 풀어봐야 하기 때문에 답은 안 봐야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부담 없이 보세요. 그러면서 느끼시기만 하면 돼요. 아, 이런 내용이 출제되는구나. 이런 내용들이 실전 문제 답안으로 다루어지는구나. 느끼시면 돼요. 자, 그런 뒤에 그 기출문제 정답에 해당하는 2022 개정 해당 공부하는 과목의 내용이 있겠죠. 그 내용에 주목하면 돼요. 이러한 내용들이 출제되니까 이러한 내용이 우리 교재에 어디 담겨 있지? 아, 이 내용 중요하구나. 이 내용 근처에 있는데 아직 출제되지 않은 중요한 내용 없나? 여기에서 출제되겠지. 이렇게 대비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출제 유형을 바탕으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교육과정 총론이라고 한다면 교육과정 총론에 이런 내용이 있다면 첫 번째 출제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 교과 교실 운영에 마킹을 해서 이 표현, 이 키워드를 암기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 내용과 관련해서 과거의 기출문제 2013학년도 기출문제 정답이 교과 교실제였습니다. 이 내용에 해당하는 그때 과거의 교재 내용에는
교과 교실제라는 게 중요한 키워드였던 거죠. 그 교과 교실제를 정답으로 쓰는 문제가 이미 출제되었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유형으로도 출제되었습니다. 2026학년도 기출문제로 교과 교실과 관련된 서술형 문제가 출제되었죠. 자, 이어서 말씀드리면 세 번째 유형으로 출제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2026학년도 문제입니다. 자, 그때 문제가 교과 교실을 운영하는 이유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교재에 교과 교실 운영에 마킹이 되어 있고 그 앞에 어떤 설명이 있죠. 여기에서는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이 밑줄 친 내용을 공부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과 교실은 각 교과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과 교실을 운영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출제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본문 내용을 파악하실 때 해당 내용이 있다면 그 해당 내용은 그냥 당연한 듯이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때 잠시 멈추셔서 그 내용을 그럴듯하게 틀리게 가정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반가로 2번에 보시면 학교는 교과용 도서 이외에 시도교육청이나 학교 등에서 개발한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그럴듯하게 살짝 틀리게 가정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학교는 교과용 도서 이외에 교수학습 자료는 교육부의 심의를 거쳐서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개발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살짝 틀리게 고쳐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틀린 내용이거든요. 교육부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돼요. 학교 교육과정 운영하면서 선생님들이 교과 수업을 할 때 얼마나 많은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하겠어요. 그 모든 자료를 교육부 심의를 거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불가하다라는 거죠. 자, 그게 틀린 내용인데 우리가 그냥 문서에 있는 내용을 기계적으로 공부하고 암기하다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보이는 것들도 실전 문제에서 살짝만 꼬아 놓아도 틀릴 수 있거든요. 그러한 문제 상황에서도 내가 정확하게 정답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나와 있을 법한 그러한 내용들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살짝 틀린 내용으로 가정해 보면서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거죠. 실제로 여기 반괄호 2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 2013학년도에 출제되었습니다. 방금 예로 든 것처럼 틀린 내용을 제시했어요. 그때는 교육과 기술부의 심의를 거친다라는 내용을 넣어놨거든요. 그게 틀렸다. 바르게 고쳐 쓰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이쯤에서 제가 여러분께 교육과정 총론 학습 스키마를 한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교육과정 총론 문제는요, 한번 기출됐던 내용이 있겠죠. 자, 그 기출된 내용 근처에서 다시 출제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학습 관점으로 본다면 그 출제된 근처의 중요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공부한다가 되겠죠. 자,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쭉 기출 분석을 해보면요, 그게 2009 개정이 되었든 2015 개정이 되었든 2022 개정이 되었든 한번 기출 문제로 다루어졌던 내용은 일단 기출 문제로 다루어진 거니까 중요하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그 중요한 내용 근처에는 기출된 내용과 같은 등위에 있고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초등임용고시 실전 문제로 언급되지 않은 그러한 살아있는 내용이 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다음 해 또는 그 다음 해 실전 문제로 다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교육과정 총론 실전 문제는 기출된 내용이 있다면 그 기출 내용 근처에서 다시 실전 문제가 출제될 확률이 높다. 이러한 학습 관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똑똑하게 학습 전략을 세운다면 이렇게 해야 하겠죠. 자, 지금까지 기출 문제로 쭉 나왔던 부분을 여러분이 교재를 쭉 넘겨보시면서 일단 표시를 하는 거예요. 자, 그 기출 내용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기출 연도 표시를 해보세요. 그런 뒤에 여러분이 본문 강의를 들으실 때에는 그 기출 근처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이건 아직까지 실전 문제로 안 나왔구나, 아주 중요한데 앞으로 실전 문제로 출제될 확률이 높겠다, 이렇게 예상하시고 이러한 학습 관점을 가지고 그 내용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거죠. 자, 이러한 학습 관점을 구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교재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들이 기출문제로 다루어졌는지 지금부터 여러분께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의 성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교육과정의 성격 쪽에서는 최근 14년 동안
2번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2019학년도에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법적 근거와 관련된 서술이 있었고요. 그 서술 중에서 잘못된 내용을 찾고 그것을 바르게 고쳐 쓰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 법적 근거가 뭐냐고 하면 여기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초중등교육법입니다. 초등교육법 아니고요. 고등교육법도 아닙니다. 초중등교육법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고등교육법이라고 틀리게 써놓은 거예요. 자, 우리는 그 고등교육법이 틀렸다라는 것을 일단 캐치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 고등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으로 정확하게 고쳤어야 하는 거죠. 자, 고쳤을 때 초등교육법이라고 잘못 고쳤으면 틀리는 거죠. 자, 그 문제는 이 교육과정의 성격 내용을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이고 실수하지만 않으면 알아맞힐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과정의 성격 파트에서 2015학년도 기출문제도 나왔는데요. 그때 문제는 문제 지문에서 교육과정 성격의 가항의 내용을 서술했었습니다. 그런 뒤에 그 내용 중에서 다양성이라는 키워드의 빈칸을 딱 뚫어놓고 그 빈칸에 들어갈 다양성이라는 정답을 써야 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교육과정의 성격 쪽에서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다루어졌으니까 우리의 학습 관점은 이렇게 세워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다시 한번 교육과정의 성격 쪽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나머지 항목들 중에서 어떤 키워드가 실전 문제로 다루어질 수 있을까? 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 내용 파악을 해야 하는 거죠. 다음으로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입니다. 이 중에서 다항과 관련된 내용 중에 기초소양이라는 키워드를 쓰는 문제가 2024학년도에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학년도에는 바항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 바항과 관련된 내용을 문제 지문에서 틀리게 제시했었어요. 어떻게 제시했냐고 하면 학습의 결과를 중시하는 평가를 강화한다. 이렇게 틀리게 서술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딱 들어보셔도 매력이 떨어지죠. 딱 봐도 결과 중심의 평가를 한다? 틀린 것 같다. 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자, 학습의 결과를 중시하는 평가를 강화한다? 당연히 틀린 내용이고요. 우리는 이 틀린 내용을 바르게 고쳤어야 합니다. 바로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를 강화한다. 이렇게 고쳐 쓰는 문제가 2020학년도에 출제되었습니다. 자, 이 정도로만 출제되면 사실 공부하지 않아도 알아맞힐 수 있는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쉬웠던 문제이죠. 자, 우리는 기출되었던 이 항목 외에도 나머지 항목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만약에 실전 문제에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살짝 틀리게 서술해 놓는다면, 살짝 꼬아 놓는다면 우리는 일단 그 틀린 내용이 무엇인지 딱 캐치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그 틀린 내용을 바르게 고쳤을 수 있을 정도로 내용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특정 키워드의 빈칸을 딱 뚫어 놓는다면 그 해당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정확하게 써 넣을 수 있을 정도로 내용 파악을 해야겠죠. 다음으로 핵심 역량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핵심 역량은 6가지입니다. 2015 개정에서도 6가지가 있었고 2022 개정에서도 6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핵심 역량의 명칭에만 변화가 있어요. 참고로 이 핵심 역량이 2015 개정 교육과정 때 처음 등장했거든요. 자,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처음 적용되었던 기출문제가 그때 학년도가 2017학년도였어요. 그 2017학년도 기출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냐고 하면 문제 지문에서 특정 핵심 역량에 대한 서술을 틀리게 제시했습니다. 그런 뒤에 그 틀린 내용을 찾아서 바르게 고쳐 쓰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 기출문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의 주요 특징, 그러니까 핵심 역량이 직접적으로 실전 문제로 다루어진 거죠. 그리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요, 2015 개정 때도 6개 핵심 역량이 있었고 2022 개정에서도 6개 핵심 역량이 있다고 했죠. 한 가지 핵심 역량의 명칭이 변경됐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2015 개정에서는 의사소통 역량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 의사소통 역량이 2022 개정으로 오면서 협력적 소통 역량으로 그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아주 특징적인 내용이죠. 6개 중에 하나만 바뀌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만약에 출제위원이 나는 올해 핵심 역량 쪽에서 교육과정 총론 문제를 출제하겠다라고 마음 먹는다면 아마도
2017학년도 기출유형과 비슷하게 출제될 수 있고요. 이때 다루어질 수 있는 핵심 역량은 협력적 소통 역량이 출제될 확률이 높은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6가지 총론의 핵심 역량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로마 숫자 번호 챕터로 표현하자면 학교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입니다. 자, 큰 타이틀명에 설계가 있어요. 설계. 그리고 그 밑에 구성 챕터명도 있는데요. 구성 챕터명이 설계의 원칙입니다. 설계의 원칙에도 설계가 있죠. 자, 이 설계라는 용어를 정답으로 쓰는 문제가 2025학년도 문제였습니다. 아주 심플한 문제였던 거죠. 그리고 이 중에서 설계 원칙 세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나-1번 항에 나오는 학교교육과정위원회와 관련된 문제가 2020학년도와 그리고 2014학년도에 출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교수학습 쪽으로 넘어가 보면요. 여러 항이 나와 있는데 가-1번 항을 보시면 이 가-1번과 관련된 문제가 2020학년도에 출제되었습니다. 참고로 2015 개정 때는 이렇게 서술했었어요. 교과학습을 할 때 단편적인 지식의 암기를 지양하라 라고 소개했었어요. 자, 그 내용이 2022 개정에서도 동일하게 있거든요. 자, 그런데 달라진 점이 있다면 과거의 2015 개정에서는 단편적인 지식 암기를 지양하라 라고 했고 대신에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의 심층적 이해에 초점을 두라라고 2015 개정 때 표현했었습니다. 암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래서 그때 키워드는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이었거든요. 자, 그 2015 개정 버전의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이 당시 2015 개정 각 교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표에도 들어가 있었어요.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죠. 자, 그런데 2022 개정에서는 그 핵심 개념이라는 표현이 없어졌습니다. 그 핵심 개념 대신에 2022 개정에서는 뭐가 있냐고 하면 핵심 아이디어라는 키워드가 새롭게 등장했어요. 이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해서 3가지 범주가 있어요. 바로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 자, 이러한 3가지 범주의 내용 요소를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학생들의 학습 경험과 학습의 폭과 깊이를 확장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하라. 2022 개정에서는 조금 바뀐 버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방향성은 비슷하죠. 단편적 지식 암기를 지양하라. 그런데 키워드는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달라진 키워드 중심으로 2022 개정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거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교수학습의 나-3번 항인데요. 여기에 협동학습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2020학년도 기출문제 보기 내용으로 제시된 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수학습 라-1번 항을 보시면요. 이 1번 항과 관련해서 과거에 2013학년도에 교과교실제라는 정답을 쓰는 문제가 출제됐다고 했죠. 그리고 이 내용과 관련해서 가장 최근의 기출문제인 2026학년도에는 앞서도 소개해드렸지만 교과교실을 운영하는 이유를 쓰시오 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재 앞에 밑줄 친 내용이 있죠. 이 밑줄 친 내용을 정답으로 쓰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라-2번 항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3학년도에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의 심의를 받는다라고 살짝 틀리게 서술해 놓은 뒤에 그 틀린 내용을 바르게 고쳐 쓰는 문제가 2013학년도 기출문제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학년도에는 평가와 관련해서 다-5번 항과 관련된 내용이 출제되었는데요. 창의적 체험활동의 평가 주안점을 결정하는 그 주체가 누구인가? 자,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로마 숫자 챕터로 표현하자면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기준입니다. 여기에서 기본사항 다항을 보시면 학년군 설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학년군 설정의 이유를 쓰시오라는 문제가 2022학년도 문제였습니다. 자, 출제 유형만 보자면 2026학년도와 아주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2022학년도에는 학년군 설정의 이유를 쓰시오. 2026학년도에는 교과 교실을 운영하는 이유를 쓰시오. 둘 다 서술형 출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초등학교 시간 배당과 관련해서 표가 나와 있고요. 이 표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 3번과 관련된 기준 수업 시수와 최소 수업 시수에 대한 문제가 2016학년도에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최소 수업 시수와 관련된 내용은 2021학년도 기출문제로 다시 다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중요하니까 실전고사에서도 반복적으로 다루는 거겠죠. 다음으로 교육과정 편성 운영 기준입니다. 그 중에서도 1-다항을 보시면요. 여기서는 시수 증감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2022 개정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교과 및 교과군은요, 기준 수업 시수가 있습니다. 기준 수업 시수, 기준이 되는 거죠. 자,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표가 있었죠. 그 표 안에 기준 수업 시수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숫자들. 기준 수업 시수이니까 말 그대로 기준입니다.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의 20% 내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라는 말이죠. 자,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늘리는 거는 되는데 줄이는 게 안 되는 게 있어요. 자, 교과 중에는 체육, 음악, 미술 교과가 시수를 늘리는 거는 되지만 줄여서는 안 되고요. 자, 이 내용은 2022 개정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은요, 2015 개정과 2022 개정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과거 기출문제를 굳이 집중해서 풀지 말라라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자, 신구가 어떻게 다르냐고 하면, 당시 기출문제는 2018학년도 기출문제였어요. 자, 그때 2015 개정이었는데, 그때는 창의적 체험 활동 시수를 늘리는 거는 되지만 감축해서는 안 됐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2022 개정에서 변경됐어요. 2022 개정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 또한 증배 가능하고 감축까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중요한 내용이니까 일단 별표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올해 2027학년도 시험에서는 아마도 이와 관련된 실전 문제가 출제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자, 반가로 2-가항과 관련해서 문제 지문의 특정 빈칸에 들어갈 수리 능력이라는 키워드를 쓰는 문제가 2018학년도에 출제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저와 함께 교육과정 총론 교재에 대해서 앞에서 한 장씩 넘겨보면서 기출연도 표시를 하셨죠. 그러면서 벌써 우리가 이 교육과정 총론 한 턴을 돈 거예요. 그러면서 교육과정 총론과 조금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은 일일이 교재를 보면서 기출연도 표시를 하지는 않겠지만 이 창의적 체험 활동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이 창의적 체험 활동은 전형적인 출제 유형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유형이에요. 그게 뭐냐고 하면, 창의적 체험 활동에 특정 영역명과 특정 하위 활동명을 쓰시오. 이게 전형적인 과거의 출제 유형이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창의적 체험 활동이 우리나라 수시 개정 체제 중에서 2015 개정으로 들어올 때, 2015 개정 때 아주 큰 특징이 뭐냐고 하면 안전한 생활 교육 과정이라는 게 도입되었어요. 창체 안에 안전한 생활 교육 과정이라는 게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전한 생활 교육 과정은 1, 2학년 한정이고요. 그리고 3학년 이상부터는 관련 교과에서 안전 교육을 실시해요. 아무튼 2015 개정 1, 2학년군에서는 안전한 생활 교육 과정이 2015 개정 때 처음 도입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임용고시에서도 반복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그 안전한 생활의 4대 영역과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되었어요. 자, 그런데 방금 소개해드린 이러한 과거의 전형적인 출제 유형이 최근에는 그렇게 출제되지 않습니다. 과거의 출제 경향을 탈피하는 추세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혹시 모르죠. 과거의 출제 유형으로 다시 출제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거의 전통적인 출제 유형과 그리고 최근의 출제 경향에 모두 대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은 차시 강의 차례가 되면, 그러니까 창체 본문 강의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스키마 강의가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 더 남았는데요. 그게 뭐냐고 하면 두 번째 스키마 강의로 넘어가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을 2015 개정과 신구 비교를 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한 턴 돌았고요. 그 두 번째 스키마를 하게 되면 두 턴 도는 거예요. 두 턴 돈 뒤에 본문 강의로 넘어가면 여러분이 딱 이거 중요한 내용이구나, 이렇게 강의 들어야겠다 라는 관점이 생기시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스키마 강의 활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